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진짜 어려워지는 바로 중세국어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페이지는 문법책, 그쵸? 188페이지 펴도록 합시다. 188페이지. 그쵸? 자, 일단 먼저 우리가 국어를 어떤 식으로 나누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단원에서는 국어가 역사적으로 어떤 변천을 겪고 왔는지를 공부할 거야. 국어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고대 국어는 자, 여기 삼국시대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고조선 시대부터 통일 신라 시대까지 이때를 우리는 고대 국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중세 국어를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임진왜란까지를 중세 국어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죠. 전기 중세 국어는 바로 뭐다? 고려 초부터 훈민정음, 장제 전까지를 우리는 전기 중세 국어. 그 다음 후기 중세 국어에 해당을 하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 장제부터 임진왜란까지. 그래서 사실 그 후기 중세 국어는 한 2세기밖에 안 돼요. 15세기, 16세기 이때의 국어를 우리는 후기 중세 국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실제로 전기 중세 국어가 거의 한 700년이야. 고려 왕조도 한 500년 정도 지속이 되었고 조선 왕조도 한 500년 정도 지속이 됐기 때문에 전기 중세 국어가 거의 7, 800년 정도 차지를 하고 후기 중세 국어는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바로 임진왜란 이후부터 19세기 일제강점기까지를 근대국어, 그리고 20세기 이후를 우리는 현대국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로 뭐다?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 하여 시대를 크게 둘로 나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단어는 결과적으로 바로 이 후기 중세 국어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걸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표기 방식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표기 이어 적기에서 끊어 적기로 라고 되어 있죠. 자, 중세 국어에서는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로 오면서 한글의 표기법은 계속 달라졌습니다. 처음 훈민정음이 창제됐을 때는 이어 적기가 원칙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어 적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예를 들어 말씀 더하기 이라는 말을 쓸 때 앞에 받침을 뒤에 초성으로 옮겨 말씀이와 같이 어떻게 핵심적인 건 여기죠. 바로 소리 나는 그대로 적는 것을 우리는 이어 적기라고 해요. 그래서 의문의 변동에서 우리가 여는 법칙이라는 말을 쓰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의문 변동은 아니에요. 근데 여는 법칙이라고 했을 때 어떤 낱말에 받침이 있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형식 형태소로 이어지는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붙게 되면은 받침이 다음 말의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되는 현상을 그 여는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여는 법칙을 표기에까지 반영한 것이 바로 이어 적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현대국어에서는 말씀이와 같이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끊어 적기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끊어 적기. 이게 바로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걸 바로 끊어 적기라고 한다는 거죠. 자, 한편 중세국어와 현대국어 사이의 근대국어 시기에는 이어 적기에서 끊어 적기로 가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두 표기법이 마구 혼용되었으며 일종의 과도기적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현상도 나타났다. 19세기 말에 발행된 독립신문의 창간사를 보면 쓴난이라는 표현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는 쓰는을 표기할 때 니은을 한 번 더 추가하여 쓴난이라고 적은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거듭적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정확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표기 방식의 변화. 자, 첫 번째 이어 적기.
자, 이어적기는 15세기부터 사용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어적기 같은 경우는 예를 그냥 쉽게 쌤님이 예를 들어줄게요. 바로 밥이라는 낱말과 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게 되면은 이어적기를 쓰게 되면은 소리 나는 그대로 비읍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쓰게 된 걸 우리는 이어적기라고 합니다. 이어서 소리 나는 대로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반면에 두 번째 끊어적기는 바로 낱말의 원래 형태를 밝혀 쓰는 겁니다. 현대 적기 방식이 요 끊어적기랑 많이 닮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끊어적기는 16세기부터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끊어적기가 16세기부터 사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15세기에는 딱 이어적기, 16세기에는 끊어적기 이렇게 썼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가죠. 그렇죠? 16세기에는 이어적기가 베이스고 거기에 끊어적기가 군데군데 사용되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6세기에는 바로 뭐다? 16세기는 바로 이어적기, 끊어적기, 혼용, 섞어서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끊어적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그대로 밥이라고 하는 낱말과 이라고 하는 조사가 합쳐지면은 그대로 현대와 마찬가지로 원형을 밝혀서 밥이 이렇게 쓰게 되면 이어 끊어적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현대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로 거듭적기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거듭적기는 근대 바로 17세기부터 사용이 돼요. 역시 이때도 마찬가지 17세기에 바로 거듭적기만 썼으면은 우리가 이 배우기 쉽겠지만 역시 아니에요. 알겠죠? 이때도 역시 바로 17세기는 바로 이어적기, 끊어적기, 그 다음 거듭적기까지 혼용이 됩니다. 요거는 받침을 한 번 더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이 거듭적기 같은 경우는 이어적기랑 끊어적기를 합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밥 더하기 조사 이가 붙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끊어적기로 하면은 비읍이 여기 와가지고 밥이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반대로 이어적기로 하면 비읍이 여기로 가가지고 밥이라고 되잖아. 그렇지? 그럼 두 개를 다 써가지고 어떻게 쓴다? 이때는 거듭적기를 하게 되면 바로 밥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비읍을 두 번 쓴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적기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적기 방식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글이 몇 세기에 쓰인 글인가라는 걸 알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쳤을 때 제일 어이가 없었던 문제가 하나 숙명여고에서 등장을 한 적이 있는데 숙명여고 대치동에 있는 학교죠. 그러니까 국어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예요. 갑자기 이제 국어 중세국어 시험 문제를 딱 내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해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뜬금없이 애들이 전혀 처음 보는 글을 하나 떡 갖고 와가지고는 서술형으로 이 글은 몇 세기 글인가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학생들이 이제 세기를 알려면 어떻게 첫 번째 이렇게 적기의 방식 변화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몇 세기에만 딱 쓰이는 그런 표현법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발견을 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종합적으로 묻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도 물론 보통 일반적인 학교는 안 나와요. 알겠죠? 하지만 그래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기 방식도 이렇게 15세기, 16세기, 17세기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기본적으로는 이어적기가 베이스에 16세기에는 끊어적기가 첨가된 형태 그 다음에 근대 17세기에는 바로 16세기 이어적기 베이스에 끊어적기 첨가에 다시 거듭적기까지 첨가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표기법의 변천 한눈에 보기 보도록 합시다.
자,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중세국어. 자, 이어적기가 주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대국어는 끊어적기가 나타나고 이어적기와 혼용이 되고 거듭적기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요거는 16세기. 그 다음에 요거는 근대 17세기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세국어는 저번에 수업 때 했었죠. 종성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읍 그 다음에 여기서 이음은 예디음이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8종성법이라고 해서 받침에 8개 소리만 사용됩니다. 알겠죠? 근데 근대로 오게 되면 종성법도 달라져요. 종성법이 그 종성이 7개만 오는데 그것이 현대랑은 달리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읍, 이음입니다. 알겠죠? 현대랑은 다른 점이죠. 알겠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표기 방식과 그 다음에 종성 표기까지 함께 설명을 했었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던 시절. 현대국어에서는 단어를 기준으로 띄어쓰기를 하고 있지만 중세국어는 띄어쓰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띄어쓰기는 독립신문 1890년에 나온 창간사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본격적이 아니라 처음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것만 알면 좀 섭섭하죠. 하나를 더 적게 되면은 자, 중세시대 쓰기 방식은 그렇죠. 바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 그렇지? 근데 중세 시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어요. 그래서 독립신문 제목을 보면 문심립독 이렇게 써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세로 쓰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로 쓰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그 미술을 설명하는 책 그 글 중에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글 중에 미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실린 교과서가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옛 우리나라 고전 뭐 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경을 할 때는 시선을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가는 방향으로 눈을 둬야 그 내용을 봐야지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옛날 사람들은 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썼기 때문에 그림을 감상할 때도 그 방향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중세국어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고 그 다음 세로 쓰기를 했고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띄어 쓰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쓰기 방식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둬야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자, 음은. 자, 지금은 사라진 자음들. 자, 중세국어에는 있었지만 현재 사라진 자음에는 순경음 비읍, 반치음 시읍, 예디음, 여린이읍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는 일단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이 순경음 비읍은 여기서 좀 예외로 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 얘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연서, 서로 다른 자음을 합쳐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얘는 합자의 개념이고 기본적인 글자에서는 요 세 개만 봅니다. 자음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반치음, 예디음, 여린, 히읗이 현재 자음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해요. 그래서 중세 28글자고 현대는 24자거든요. 기본자만 합치면 알겠지? 그 차이에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자음에 있습니다. 알겠죠? 자, 순경음 비읍은 15세기 후반에 소멸을 하게 됩니다. 자,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일단 용어만 한번 들어봅시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바로, 동국 정운식 표기가 사라지면서 함께 소실됩니다.
알겠죠? 동국정식 표기. 여러분들이 중세국어 배울 때 정말 중요한 표기법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동국정식 표기는 바로 뭐냐면 사실 원래 한자는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문자야, 중국의 말을 표기하기 위한 문자야. 그렇지, 중국말을 표기한 문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자의 발음은 이상적인 한자음은 중국의 발음이 이상적인 한자음의 발음이다라고 해서 한자 옆에다가 중국식 한자 발음을 같이 표기한 게 동국정식 표기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순경음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 거기서 함께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세기가 되면서 이 동국정식 표기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채 100년이 안 쓰여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교과과정에 정말 중요하게 배우거든요. 알겠죠? 100년이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얘가 16세기 들어가면서 사라지면서 순경음도 같이 동국정식 표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 글자다 보니까 순경음도 다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순경음 비읍은 뒤에 오는 모음이 아어인 경우에는 오로 바뀌고 뒤에 오는 모음이 아나 의일 경우에는 뒤 모음들과 합쳐져 오와 우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어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반치음. 이거는 이제 영어로 치면은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죠. 스 발음하고 제일 비슷한 발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읒과 지읒의 중간쯤 발음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16세기부터 소멸하기 시작을 했으며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거나 시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부터 소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아무런 흔적이 남기지 않다는 것은 말 그대로 초성의 이음으로 변했다. 초성의 이음은 소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예 삭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거나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가가 없는 초성의 이음. 그냥 이음이에요. 예디음 아니죠. 이음으로 되거나 아니면 시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보면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현대말이 옛날에는 마잘 이렇게 썼거든요. 반치음을 썼어요. 조성에. 근데 그것이 이음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예비음은 이음이 되면서 초성에서의 음가는 사라졌지만 종성에서의 음가는 그대로 남게 되죠. 그래서 초성에서는 이응이 현재는 소리가 없는 이응이잖아요. 그렇죠? 없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초성에도 이응 소리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성에도 예디응과 그냥 이응을 구분해서 썼습니다. 알겠죠? 굉장히 복잡했죠. 자, 그 다음 여린 히읗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거의 쓰이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라지게 되죠. 그렇지?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직구가요는 한번 읽어만 보면 됩니다. 아, 이렇게 돼 있네. 자, 그 다음에 어두자음구는 일단 남겨두고 요 모음부터 같이 설명을 합시다. 국어의 단모음 체계. 자, 다음은 왼쪽은 중세국어의 단모음 체계이고 오른쪽은 현대국어의 단모음 체계이다. 현대국어로 하면서 1, 2의 변화에 관해 다음 쪽에서 자세히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요걸 보는 것보다 쌤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훈민정음 28자. 실제로 훈민정음 어제 소문에 보면 내일을 위하여 그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해서 28개의 글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지읒, 시읒, 키읔, 티귿, 피읍, 히읗. 여기까지는 현대랑 동일하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반치음. 그 다음에 여린 히읗. 그 다음에 옛 이음. 이게 자음의 체계였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이음,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소리 비읍이 아니지. 미음, 시옷, 이음,
자, 요 빨간 걸로 동그라미 친 거는 기본자입니다.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반치음, 그 다음에 여린 히읗, 그 다음에 옛 이음. 요 파란색으로 네모친 거는 현재는 사라진 소실자입니다. 소실이 된 게 사라졌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모음은, 그쵸? 자, 제일 처음이 요거 점 아래야죠. 그 다음에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요렇게가 그렇죠. 모음 기본 책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아래야, 다음 으, 이. 얘네가 기본자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사라진 거는 요 아래야. 얘가 현재 사라진 소실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모음 체계를 보면 아야, 어여, 오여, 우유, 으이. 그렇죠? 바로 이거는 현대의 단모음 체계와 와는 다르죠. 현대 단모음은 이, 에, 으, 아, 우, 오, 위, 왜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현대 단모음 체계와 중세 시대의 기본 단모음의 체계는 다릅니다. 중세에는 에 같은 경우도 아에다가 이를 더한 형태다라고 해서 이중모음으로 취급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로 갑시다. 어두장군의 소멸로 갑시다. 그렇죠? 요걸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게 더 유리해요. 알겠죠? 자, 요거 다 적었습니까? 지워도 되죠? 그지? 자, 보다 합시다. 자, 어두장군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바로 어두, 말씀 어자의 머리 두자, 말의 머리, 즉 소리의 머리에 해당하는 초성입니다. 알겠죠? 자, 어두라고 하는 거는 초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초성 자리에 자음군, 자음이 무리군자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이루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는 바로 뭐다? 자, 단어의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발음되는 무리. 여기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이 발음되는 무리를 우리는 어두자음군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한글 창제에서 배웠었던 합용명사가 초성에 쓰이는 걸 우리는 어두자음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초성 어두의 합용의 방식으로 만든 자음군을 썼다 해서 뜻, 쌀, 꿀, 때 이렇게 썼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어두의 자음군은 허락하지 않아 어두자음군이 된소리로 되면서 소멸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쌤이 간단하게 밑에다 하나 정리를 해줄게요. 알겠죠? 자, 밑에 빈 공간에 하나 적읍시다. 자, 어두 자음군의 변화를 보게 되면 먼저 중세 시대에는 어두자음군이 활발히 사용이 됩니다. 어두자음군이 많이 쓰였어요. 알겠죠? 자, 그러다가 근대로 오게 되면 시읒계로 통일이 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지난번에 그 합용동사는 비읍계, 시읒계, 비읍시읒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비읍계와 비읍시읒계는 사라지고 시읒계, 초성의 시읒, 기읒, 시읒, 디귿, 시읒, 비읍 요것만 쓰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현대로 오면서는 어떻게 된다? 된소리로
변화를 하게 되죠. 된 소리는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이런 것들, 그치? 그래서 된 소리로 변화를 하게 되면서 어두장군이 이렇게 변화를 해가는 모습들, 이것도 우리가 시대의 변화를 알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되는 변화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두장군의 변화를 이렇게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아야의 소실은 그냥 이거는 넘어갑시다. 알겠죠? 굳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없고 이중모음의 단모음마도 역시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국외음악. 그렇죠? 자, 192페이지. 그렇죠? 국외음악으로 넘어갑시다. 자, 국외음악은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주면 중세에는 쓰이지 않았어요. 알겠죠? 근대까지도 없었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생긴 게 국외음악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후기 중세 국어의 국어 시기의 음적 특징을 알아봤다면 여기서는 근대 국어 시기에 새롭게 나타난 음운의 변도 현상인 국외음악, 원순모음악 두 법칙을 살펴보자. 그래서 국외음악은 근대부터 조금씩 쓰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도 여전히 안 쓰이는 부분도 많습니다. 알겠죠? 자, 국외음악을 보게 되면 자, 음운단에서 배운 국외형 음악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근대 국어 시기이다. 디귿, 이나 반모음이를 만나면 국외음이 지읒, 발음된다는 점은 같으나 군대 국어의 국외음악은 현대 국어의 국외음악과 차이가 있다. 다음 기역, 니은을 보자. 자, 여기서는 해돋다라는 말에 이라는 말이 붙어서 해돋지가 된 거죠. 그렇죠? 즉 현대 국어에서 국외음악은 바로 뭐다? 바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낱말이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게 국외음악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형태소가 다를 때 일어나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해돋이 같은 경우는 위에다 정리를 하고 갑시다. 알겠죠? 자, 현대 국외음악은 종성, 디귿이나 티귿이 형식, 형태소인 이나 반모음 이. 이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제2로 표기해요. 그래서 이를 만날 때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세를 보면 예전에는 디하라고 하는 게 현대어에서 지하가 된다. 알겠죠? 우리가 좋다라는 말도 중세시대 보면 듀오코 이렇게 쓰여. 알겠지? 그래서 좋다라는 말이 듀오타 이렇게 쓰여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디귿이 뭐랑 만난 거야? 요랑 만나는데 요라고 하는 것은 반모음이 더하기 오잖아. 그치? 즉 디귿이 이랑만 만나면 무조건 국외음악가 일어나요. 이때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세는 오히려 없었는데 근대에 와서 요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디하가 지하가 된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종성, 디귿, 티귿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날 때. 그래서 반모음 이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음 이에다가 체크 표시하고 뭐 위에다가, 그지? 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J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만날 때 무조건 일어난 거죠.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상관없이 일어났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현대국어와 차이가 있다. 근데 오히려 사실 근대까지 거의 일어나지 않은 단어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원순모음악 역시 마찬가지죠. 자, 원순모음은 자, 정확하게는 바로 뭐냐? 바로 입술 소리 아래에서 으가 우로 바뀌는 현상을 바로 원순모음합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물 하던 게 현대로 오면 물이 돼요. 그래서 입술 소리인 미음이 으 위에서 으가 입술 소리 아래에서 우로 변한 거죠. 그렇죠? 불도 예전에는 불 하던 게 불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풀 하던 게 풀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뿔 하던 게 뿔이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술 소리 아래에서 으가 우로 바뀌는 걸 원순모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중세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대에 오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두음법칙. 자, 두음법칙도 역시 바로 뭐다? 중세에는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세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보면 어린 백성이 니를 고자 이러거든요. 현대말로는 어리석은 백성이 이를 고자 하는 게 초성의 니은이 생략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단에 천번에 외울 수 있는 음의 종류를 제한하는 걸 두음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대국어 시기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두에 니은이나 니은 플러스 이, 니은 플러스 반모음이가 오면 어두의 자음이 교체되거나 탈락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현대랑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중세에는 모든 단어에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음법칙이 중세에는 인정을 안 하다가 근대에 와서 인정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니은이 사용이 되고 근대 그렇죠? 두음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 두음법칙은 한자어 단어에 사용을 합니다. 한자로 된 단어에만 적용이 되는 게 두음법칙이에요. 현대에는.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는 초성에 오게 되면은 니은이 되고, 알겠죠? 니은이나 이응이 되고, 리은 같은 경우도 이응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늙을 노자인데 이게 앞에 오면 노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는 안 그래요. 우리가 라면 한 그대로 쓰잖아요. 일본어에서 라멘에서 온다 그러잖아. 그렇지? 외래어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한자어에서만 두음법칙을 현대에는 적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단어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머리가 아파져 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히읗 종성 체언. 자, 요것도 잘 알아야 돼요. 자, 중세 국어에는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가 조사와 결합할 때 히읗이 덧붙는 어휘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정확하게는 어떤 단어에 뒤에 히읗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히읗 종성 체언입니다. 하지만 얘는 단독으로 혼자 쓰일 때는 히읗이 없어요. 안 써요. 알겠죠? 그런데 조사와 결합할 때, 즉 특히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랑 결합하거나 예사 소리로 시작하는 조사랑 결합하게 되면은 합쳐져가지고 축약이 일어나서 발음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 안이라고 하는 말, 안쪽 할 때 안이라고 하는 말은 안 히읗인 거야. 그래서 과라고 하는 조사가 합쳐지면은 히읗과 기역이 합쳐서 안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런 흔적은 현대에도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동물 할 때 남자 여자를 가를 때 동물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지, 암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암이라고 하는 단어도 겉이라고 하는 단어와 합쳐지면은 갑자기 얘가 암컷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 닭이라는 단어와 합쳐지면 갑자기 얘가 수탉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뭐다? 수라는 낱말은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히읗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죠. 이것이 바로 히읗 종성 체언의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세는 이런 단어가 많았어. 바다라고 하는 단어도 바다 히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원래 머리와 가락이 합쳐졌는데 현대말로 머리카락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종성 히읗 종성 체언의 흔적이다. 살코기도 역시 살 더하기 고기인데 살코기가 된 것도 역시 히읗 종성 체언의 흔적이다. 그래서 암평아리, 수탉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다 혹은 나라 그다음 이런 단어들이 바로 뒤에 히읗을 가지고 있는 히읗 종성체언입니다. 알겠죠? 그다음 내 냇물 할 때 내 이런 단어들 그죠? 자 그다음 뭐들 합시다. 단어의 의미 변화. 그렇죠? 자, 요거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종의 국어의 역사성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옆에다가 적어놓읍시다. 바로 국어의 역사성을 보여준다. 역사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언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변화, 생성, 소멸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게 역사성이거든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건 단어가 원래 이런 뜻으로 쓰이던 게 저런 뜻으로 쓰이게 돼서 뜻이 변한다든지 형태가 변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성은 없던 말이 생기는 거 뭐 컴퓨터, 버스 이런 건 조선시대에 없던 말이잖아 그렇지? 없던 말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소멸, 쓰이던 말이 사라지는 거 뭐 대표적으로 암행어사 이런 거는 요즘 고전이나 있지 실제 직업이 없어졌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갑 우리는 지금 돈 넣어 다니는 그 지갑을 지갑이라 하지만 사실 옛날에는 종이로 만든 상자를 지갑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단어들도 많이 사라진 단어. 그 다음 지문, 그 다음에 온 이런 것들. 지문은 순 우리말로 천이라는 뜻이고 온은 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진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는 항상 매년 무조건 나옵니다. 너무나 이제는 쉬워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의미가 확대되는 거는 의미가 변화해서 지시 범위가 원래의 범위보다 넓어지는 건데 요거는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 의미 확대가 된 단어는 하나도 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중요한 건 요거죠. 의미 축소. 자, 의미의 축소. 별표도 하나 쳐놓고. 자, 의미 축소는 의미가 변하면서 지시 범위가 원래의 범위보다 좁아지는 걸 우리는 의미 축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대표적인 예로 얼굴은 몸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앞면만을 앞면 이것만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의미의 범위가 줄었죠. 그렇죠?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베이스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의 변화를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위에다가 하나 적어놓읍시다. 의미 변화도 써야 되니까 조금 칸을 두고 써야 돼요. 의미 축소의 예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말씀은 말씀이라고 하지 말자. 중세대로 말쌈 아래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중세에는 말의 일반 명사 어떤 것이 현대에는 말의 높임말이다. 자, 그런데 요거는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해석하는 학자마다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알겠죠? 왜냐면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첫 구절이 나랏 말쌈이라고 해서 나라의 말이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몇몇 학자들은 나라의 말이기 때문에 일부러 존댓말을 써서 나라 말씀이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은 원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말처럼 일반적으로 말 모든 걸 나타내는 일반 명사였는데 지금은 말의 높임말로 바뀌었다 그래서 의미가 줄어들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생마다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확실하게 의미 축소가 된 예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바로 놈. 그렇죠? 자, 놈은 중세에는 남자의 일반 명사였어요. 남자를 그냥 놈이라고 했어.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자도 옛날에는 겨집, 계집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여자들 보고 이 계집애야 하면은 그죠? 혼나죠, 그치? 뺨맞게지, 그치? 근데 옛날에는 여자도 겨집이라고 불렀어요.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놈, 겨집이 일반 명사였는데 현대로 오게 되면서는 바로 뭐다? 바로 남자의 비속어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의미 범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의미 축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교과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무조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 의미 이동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단어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바뀌는 거. 그래서 예를 보면 어여쁘다가 어여쁘다는 불쌍하는 의미로 현재는 예쁘다는 뜻을 지녔다라고 하죠. 자, 여기다가 적십시다. 바로 의미 이동의 예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어린. 자, 이게 중세에는 어리석은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현대 어린은 무슨 뜻이다? 바로 나이가 적은 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런 어린 놈 시키 하는 것도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흔적이라고 볼 수 있어. 우리가 좀 어리석은 사람은 어린 놈 시키, 나이가 어린 사람도 그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이런 어린 놈 시키 하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엿비. 중세에 이제 어엿비라고 쓰거든요. 자, 중세에는 바로 불쌍한, 불쌍히 혹은 가엾게 이런 뜻입니다. 근데 현대에는 어여쁘다 하면은 바로 예쁘게라는, 예쁜이라는 뜻이죠. 예쁘게라는 의미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 4개만 알면 돼요. 의미 이동 변화는. 여기서 조금 더 더하면 이제 용비어첨가라고 등장하는 한 단어가 한두 개 정도 더 있는데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까지도 어려움이 없어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변하는 낱말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다 적었습니까? 그죠? 자,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문법을 보도록 합시다. 아, 요 의문형 요거를 이거는 참 어려운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자, 요거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아마 요거 하고 나면 시험 수업이 끝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알겠죠? 자, 75쪽의 종교 표현에서 배웠듯이 현대국어에서는 문장의 끝에 리을까, 은이 등의 의문형 어미를 붙여서 의문형을 만듭니다. 그런데 중세국어는 이보다 의문문이 굉장히 좀 더 아니라 굉장히 복잡했어요. 알겠죠? 자, 중세국어의 의문문은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으로 나뉘는데 판정 의문문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물음. 이걸 우리는 판정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서연이 오늘 아침 뭘 먹었어? 그치? 이런 거는 네, 아니요로 대답이 가능하잖아. 그치? 이런 걸 판정 의문문이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반면에 설명 의문문은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없는 의문문. 즉, 물음에 대해서 답을 설명해야 되는 의문문은 그 설명 의문문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유빈이 너 오늘 아침에 뭘 먹었어? 하면 뭐라 대답해야 돼? 그치? 밥이랑 뭐 국이랑 뭐 불고기랑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바로 설명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 중세국어 의문문은 이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이것도 단순한 겁니다. 지금 설명한 게. 사실은 요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요거는 선생님이 정리한 거 한번 봐야 돼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정리를 해놨는데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 2학기 때 혹은 여름방학 때 한 번 더 반복할 때는 선생님이 자료를 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히 보고만 넘어간다. 아, 요렇게 복잡하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는 거 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요거를 지금 나눠주면 아마 머리 터질 거예요. 알겠지? 자. 자, 요거는 선생님이 직접 일일이 싹 다 쳐서 정리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의문문을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요 부분을 보면 자, 주어에 따라서도 먼저 갈려요. 알겠죠? 주어가 1인칭이거나 3인칭인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 첫 번째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것, 즉 쉽게 말하면 동사 형용사가 서술어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 형용사는 어간에 어미가 붙어가지고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일 경우에 판정 의문문일 때는 종결 어미로 여를 씁니다. 그런데 설명 의문문일 때는 종결 어미로 요를 써요. 알겠죠? 그다음 체언의 보조사가 뭔가 이거는 우리가 그 체험 플러스 이다를 생각하면 돼요. 나는 학생이다 할 때 그 학생이다 이런 경우 생각하면 돼요. 체험 플러스 이다일 때 형태에는 의문문이 판정 의문문일 때는 보조사로 가가 쓰이고 설명 의문문일 때는 보조사로 고가 쓰인다는 거죠. 이 정도는 알아두는데 일단은 지금은 들어만 두세요. 너무 어려우니까 알겠지? 자 반면에 2인칭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의문문의 종류, 판정 의문문이든지 설명 의문문이든지 상관없어요.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니은다 한 개만 썼어요. 알겠죠? 그래서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도 설명문의 성격에 따라서도 이렇게 의문문의 그 종결 어미가 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희소식은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알겠죠?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까 정도예요. 웬만한 학교는 내지 않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안심할 거리가 되죠. 그렇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한백고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까지 문제를 좀 건드리진 않았어요. 이번에 올해. 알겠죠? 아마 이 지역에서는 뭐 병정고 정도나 그렇지? 혹은 뭐 중앙고 요 정도 정도에서는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학교는 워낙 또 복잡하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 지문들 중에서는 요거를 실제 지문에서는 또 어기는 지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묻는 경향이 강해요.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좀 잘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높임법으로 넘어갑시다. 그렇죠? 요 높임법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중세국어는 높임법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법으로 현대국어와는 같아요. 그런데 현대국어와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중세국어는 모두 선어만 어미로 그렇죠? 표현이 됩니다. 중세국어에서는 주체 높임 같은 경우는 의시 같은 선어만 어미를 써요. 그렇죠? 가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시를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상대 객체 높임은 일단 선어만 어미가 없어요. 그냥 목적어를 높여주는 거고 목적어와 호응하는 특수 어휘가 있을 경우만 사용하고 없으면 아예 높여주지 않죠. 그죠? 상대 높임법도 어미 끝에 있는 이제 어미만 이제 사용해가지고 종결 어미만 조금 변화시켜서 높임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중세국어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할 것 없이 전부 다 선어만 어미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현대국어에서 주체 높임 선어만 어미 시를 사용해서 주체를 높이듯이 중세국어도 주체 높임 선어만 어미 시, 샤를 사용해서 주체를 높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안 되고 자, 옆에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자, 첫 번째 시는 그죠? 시는 언제 사용하느냐? 뒤에 이어지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할 때, 그렇죠? 즉 초성에 자음이 있는 경우에는 시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반면에 샤는 그렇죠? 뒤에 이어지는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샤를 사용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왜 우리 아까 소설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문어체 중에 글에서만 사용하는 문체 중에 누구누구 가라사대 이런 말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원래 여기서 가라사대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라샤대이고 이때 샤라고 하는 주체 높임 선어만으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디귿 앞에 쓰였잖아. 그 이유는 원래 뭐냐면 사이에 아라고 하는 아래아를 쓰는 가라샤 아대에서 아가 생략되는 형태이기 탈락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오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느냐 모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시를 쓰냐 샤를 쓰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네는 전부 다 누구를 높여준다? 주체 높임, 바로 문장의 주어를 높여주는 선어말 어미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객체 높임법. 요게 주체 높임법보다 중세는 현대에는 오히려 객체 높임법이 제일 쉬운데 중세에는 객체 높임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객체 높임법은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법은 부사격 조사 깨서와 들이다 엿듣다와 같은 특수어에 의해서만 실현이 되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세에는 이렇게 삽,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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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등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알겠죠? 이 규칙을 잠깐 보게 되면은 잠깐 규칙을 보게 되면 자, 요거는 하나 정리를 해둘 필요는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옆에 여러분들 교재 옆에다가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요 내용을 쓰도록 합시다. 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그렇죠? 자, 얘는 기준은 첫 번째. 자, 초성의 구분 기준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초성이 아까 보면은 시옷, 반치음, 지읒 요 세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초성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 선어말 어미 앞에 있는 어간의 끝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구분 기준은 바로 뭡니까? 선어말 어미 앞 음절 종성이 기준입니다. 알겠죠? 앞음절 종성 받침이 자, 첫 번째 자, 여기 나와 있지만 기역, 비읍, 시옷, 히읗 뒤에는 바로 시읒 계열이 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삽 또는 삽 요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죠. 알겠습니까? 일단 요거는 초성만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죠? 종성이 지읒, 시읒, 디귿인 경우에 뒤에는 지읒 계열이 옵니다. 그죠? 바로 잡이나 잡. 이게 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모음으로 끝났거나 앞말이. 그쵸? 혹은 울림소리. 니은, 미음, 리을 뒤에는 바로 반치음 계열이 옵니다. 그래서 삽이나 삽 이렇게 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종성. 자, 받침도 보면은 비읍인 경우와 순명음 비읍인 경우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종성의 구분 기준은 바로 이거는 선어말 어미 뒤음절 초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뒤음절 초성을 기준으로 하면은 자, 첫 번째 자, 자음 앞에서는 바로 뒤에 선어말 어미 뒤에 이어지는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앞에 초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읍 계열을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삽, 잡, 얘네를 쓰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음 앞에서는 순경음 비읍 계열을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사,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치? 자, 근데 조금 이해되기 쉽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여기까지 적었습니까? 그치? 자, 요거는 이제 그 설명하는 거니까 안 적어도 돼요. 그치? 여기까지 다 적었어? 그렇지? 설명하는 건 안 적어도 돼요. 알겠죠? 요거는 일단 개념으로 알아두는 거고, 알겠지? 자,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좀 쉽겠죠. 그쵸? 자, 뭡니까? 부모님에게 받다라고 하는 말, 받다라는 말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종결 어미로서 on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요 단말이 이렇게 합쳐져요. 알겠지? 자, 그럼 이때 부모님에게 받은 거잖아. 즉 부사어의 대상, 즉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게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객체인 부모님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객체 높임법을 쓰는 거야. 알겠지? 자, 아까 필기에 따르면 어간의 끝소리가 디귿이니까 여기 오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지읒으로 시작하는 애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어미가 지금 초성이 이응, 초성의 이응은 소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요게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어적기가 되면 받자 반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객체 높임이 좀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희소식을 얘기를 해주면은 높임법에 사용된 부분에서는 높임법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묻는 문제는 모의고사가 아니고서는 나오지 않아요. 내신에서는 안 나옵니다. 대신에 내신에서는 높임법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 높임법을 사용해가지고 누구를 높이고 있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요. 첫 번째는 어떤 높임법이 쓰였느냐. 주체냐, 객체냐, 상대냐. 요것만 구분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굴 높이고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께 받자온 것이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받자반이라고 하는 객체 높임법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누굴 높이기 위해서 객체 높임을 썼다? 부모님을 높이기 위해서 객체 높임을 썼다. 이런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거기 때문에 요 설명을 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와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상대 높임법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상대 높임법은 이나 인만 보면 돼요. 요거 설명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알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상대 높임법은 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상대 높임법은 이 내지는 이 두 가지 형태만 있거든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이를 사용하는 거는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이로 사용하는 거는 평서문입니다. 다의 형태의 문장을 쓸 때는 이를 사용해요. 알겠죠? 반면에 it을 사용하는 경우는 의문문입니다. 요것만 알면 상대 높임은 끝이에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 그 문장을 보면은 한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십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물었는데 의문문이니까 it을 사용했고 이거는 이제 상대방 듣는 청자를 높여주는 거다. 요거 정도 알면 되고 역시 여기서도 이응 말이 나오면은 상대 높임법을 사용되고 누굴 높였다 이렇게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좀 많이 어렵죠? 그렇죠? 중세국어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빈이도 그렇고 우리 서현이도 그렇고 처음 듣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해야지 나중에 시험에 원활히 대비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학생들이 좌절하는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이 익숙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에는 클리닉을 정상적으로 할 거예요. 알겠죠? 이번 주는 안 했었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 유빈이는 무슨 요일 나오지? 목요일 나오고 서현이는 금요일날? 금요일 외에는 안 되지. 언제? 수요일이랑 월요일. 그럼 다음 주는 수요일 나오자. 알겠지?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들 수고했습니다.